뭐 좀 조르셔도 상관없고요. 네, 편한 대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전에 이제 SDLC 이야기를 했고, 오후에 지금 개발 방법론, 앞에 이제 구조적 기법하고 이제 정보공학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객체 지향입니다. 네. 요구 분석, 설계, 구현, 시험 등의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에 객체 지향 개념을 접목시켜 일관된 모델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론. 뭐 앞에서도 다른 정의로 이거 막 갖고 그 다음에 뒤에 데이터 중심에 이것만 갖고 객체 지향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일단 객체 지향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이 필요한데 소프트웨어 위기와 낮은 생산성의 극복이 필요하고 반복적인 유사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련된 오버헤드 발생을 줄이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특징으로 보면 이제 재사용성과 유지 보수성, 그 다음에 뭐 모형의 적합성, 현실 세계 및 인간의 사고방식과 유사하다. 네, 모형의 일관성, 공정별 단계 전환이 자연스럽고 신속하다. 추적성, 뭐 추적이 편리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뭐 정보공학이 데이터 중심적으로 시각을 이 업의 시각을 한번 패러다임 시프트를 쫙 시켰어요. 굉장한 사실 이 혁신이 거기서 일어났죠. 그래서 전사적인 관점에서의 소프트웨어는 이 실제로 기능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정보였다.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사적인 데이터 통합이 일어났겠죠.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이런 이 펑션과 실제 자료 구조 간의 이 관계가 이 자료 구조 하나를 여러 개의 함수들이 쳐다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중요하지만 데이터가 흔들리면 여기에 연결된 함수들은 전부 다 변경이 발생하는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나는 혼자서 이걸 뭔가 바꾸고 싶은데 나머지가 영향을 얼만큼 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실 세계의 모델링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저가 이 사물이에요. 사물, 나는 이 머릿속의 자료와 나의 액션이 한 통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 계시는 이분도 머릿속의 자료하고 액션이 한 통이에요. 그래서 둘이 머릿속에 있는 자료를 이렇게 합쳐놓고서 나머지 몸을 거기다 이렇게 대고서 활동하고 있지 않아요. 정보 시스템은 현실 세계를 가져다가 온라인 세계로 지금 옮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 세계처럼 작동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 세계 비즈니스 업무 프로세스를 실제로 시스템으로 옮겨서 대신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이잖아요. 그럼 사실 실제 세계에 추상화된 모델이 이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들이 옮겨간 것은 현실과 유사해요. 그런데 거기에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 데이터는 현실과 좀 다른 거예요. 현실에서는 이게 각각 다 독립적으로 하나의 사물의 액션과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된 이 정보는 분리된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다 돼 있어요. 근데 기존의 방식은 거대한 자료 공간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가 거기다 다 이렇게 빨대를 대고 있는 이제 이런 구조로 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이 소스 코드를 재활용을 하려고 해도 이 자료에 딱 이렇게 디펜던시가 걸려 있으니까 자료를 통째로 들고 가지 않으면 재활용이 안 되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실 세계하고 이 모델링된 추상화된 세계가 원래 유사해야 되는데 여기만 유사하고 여기가 결정적으로 틀려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갖고 있는 그 제약사항이 실제로 프로그램의 이 생산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재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온전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데 얘가 나머지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들고 갈 방법이 없더라.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죠.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냐? 현실 세계는 계속 찍어내기가 되는데 소프트웨어는 찍어내기가 안 돼. 이유가 뭐냐? 이 거대한 자료에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상관없는 데는 다 분리시키면 되죠. 그래서 그거를 분리시키자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함수가 쓰는 자료만 지가 가지고 있으면 되지 나머지에다 다 이렇게 빨대 꽂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의존 관계가 되니까 재사용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영역이 나머지에 전부 다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 그래서 결함이 전파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조를 바꿔보자 해서 이러한 형태의 모델링에서 이렇게 지금 바꿔버린 거예요. 이걸 이제 지금 객체 지향이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는 방법론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사용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 지금 언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료 관련된 부분이 업무 비즈니스 특화된 것들은 재사용 범위가 낮아요. 근데 어디 가나 일반적으로 쓰는 데이터들과 그것을 사용하는 함수가 있다면 그거는 계속 떼어내서 그대로 갖다 쓰기만 하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재사용성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개발을 해놓으면 그 재사용성이 보장이 되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객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정의가 된 거죠. 독립적으로 정의되고 관리될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객체는 자신만의 정보와 그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객체의 표현은 속성과 메소드로 나뉘고 이 속성이 결국에는 그 정보에 대한 부분이고요. 메소드가 이 정보를 가진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활동하는, 동작하는 그 소프트웨어의 이제 최소 기능 단위가 이제 되는 거고,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객체를 정의하고, 그 객체에 대한 행동 양식, 그 다음에 규칙, 이런 것들 사전에 정해놓은 추상적인 형태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일단은 사람을 하나의 클래스로 정의를 하고, 사람에서 파생된 객체를 이 사람이 정의된 정보와 행동 양식, 이거를 가져다 그대로 김초수라고 붙여서 쓰고 싶고 0이라고 붙여서 쓰고 싶고,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재사용성이잖아요. 그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이거를 이제 만들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은 이 빵 틀이 이제 되는 거고, 이 빵 틀에서 찍어낸 붕어빵은 이제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방식을 바꾸는 걸 이제 객체 지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건을 정의하는 건 같은데 객체 지향으로 실제 구현하기 위한 분석을 이제 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객체로 정의될 수 있는 그런 모델링을 사전에 해야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해서 객체 모델링은 이제 객체를 찍어내기 위한 빵틀에 대한 설계니까 클래스 다이어그램. 동적 모델링은 시간 흐름에 따라서 그 객체 이제 사이에 이제 변화들, 이제 이런 동작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능 모델링,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 입력에 대한 처리 결과들을 확인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설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객체 설계, 시스템 설계를 하고 그걸 이제 구현하는 방식으로 전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들면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객체 지향 쪽으로 이제 전환이 이제 되는 과정에서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이렇게 해서 이제 이바 야콥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스 케이스 기반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오브젝트 모델링 테크놀로지 그래서 럼버우라는 사람이 객체 지향 분석 설계 이 4단계 이제 구성과 그다음에 모델링 방식을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이런 것들 정의를 이제 해놓고, 부치라는 사람이 OOD,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디자인에서 이제 설계에 관련된 다이어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각 조금씩 영역별로 나누어서 이제 체계를 정립한 거를 딱 묶어서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레셔널 유니파이드 프로세스에서 RUP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수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매니지먼트 그룹이라고 이제 요 단체에서 이거를 관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UML이라고 하는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 요게 이제 대부분은 사실은 이 설계 다이어그램과 유스 케이스 기반으로 전체 이 모델링과 설계를 하는 것들을 제공하는 좀 그런 메타까지 포함한 전체 관리, 그 체계를 애들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현재 이제 UML 2.0까지 나와 있다. 라는 거고요. 네, 어쨌든 이 객체 지향으로 넘어가는 저 과정들은 이제 소프트웨어의 그 재사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방법이고, 그리고 저 클래스 이제 기반, 여러분들 뭐 요즘은 개발할 때 다 지금 기본 클래스 기반으로 이제 하시잖아요. 또 자바 개발하시면 대부분 다 그렇게 접근을 하고 계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생산성과 폼질을 높이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접근을 한 부분, 그 다음에 자료 함수 구조로 이렇게 객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이제 컨셉을 만들고 그 방법으로 모델링을 전체를 전환을 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이제 큰 하나의 전환점이 이제 됐는데요. 이제 요 객체 지향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성숙도가 이제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컴포넌트 기반이에요. 독립적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패키지다. 이를 조립해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부품화된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조립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부품화해서 이제 개발한다는 컨셉이 그 이전까지는 약했는데, 객체 지향 때 비로소 그 부분들이 튀어나왔고, 자료하고 함수를 하나의 객체 단위로 이제 묶었던 거죠. 그렇게 분리를 하고 나니까 인터페이스하고 임플멘테이션이라는 이러한 이제 구조로, 인터페이스는 외부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버추얼 펑션이고, 임플멘테이션은 이 인터페이스 콜을 하게 되면 안에 구현된 실제 이 기능들이 작동하는,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 구현체는 임플멘테이션이고, 이게 뭐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이 기능이 합쳐져서 하나의 부품으로서의 작동되는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고, 이 컴포넌트를 실제 콜하는 관계로 가져다 쓰는 이제 이런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조립이라는 개념이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포넌트는 이제 다른 컴포넌트하고 명확히 이제 구별돼야 된다. 이게 이제 식별 가능성이라는 특징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추적 가능성, 각각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된 후에도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교체가 가능해지죠. 개인을 찾아서 교체를 해야 되니까. 교체 가능성.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버전이 올라갔다. 그런, 버전 올라간 컴포넌트를 교체할 수 있어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서비스의 고정성. 이제 물리적 구현에 따라서 뭔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냥 인터페이스만 외부에서는 알고 있고, 이 내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알 필요 없다. 실제로 콜해서 인풋 넣고 아웃풋만 나는 돌려받으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서비스의 고정성. 그다음 기록되는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문서가 있어야 한다. 결국에는 지금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부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컴포넌트 형태로 리파지토리 안에 이제 누군가는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파지토리에서 이 컴포넌트를 가져다 쓰기 위해서는 이 컴포넌트가 실제로 어떠한 서비스고,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콜을 하고, 이런 이제 상세 스펙도 그 안에 같이 이 문서로 제공이 되고, 이것들이 일종의 디렉토리화 돼 있어서 이거를 검색하면 내가 원하는 기능을 가진 컴포넌트가 있는지 찾을 수 있는, 자, 이러한 형태의 관리 구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져다가 그 컴포넌트를 찾아서 나중에 애플리케이션에 조립할 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구조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암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처음에 컴포넌트가 나왔을 때는 이게 말이 돼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나, 어쨌든 컴포넌트들은 실제 지금 대부분의 이제 그 개발 프레임워크 안에 공통적인 기능들은 컴포넌트 하드에서 다 내장돼 있어서 그냥 콜에다 쓰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뭐 비즈니스 컴포넌트, 테크니컬 컴포넌트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뭐 시스템 컴포넌트, 비즈니스 컴포넌트, 뭐 유틸리티 비즈니스 컴포넌트 이런 구분들을 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CBD 성숙도 레벨이라는 걸 가지고 프로그래머가 주도하는 수준은 뭐 기술 수준이고, 프로젝트 수준에서 주도를 하면 이제 아키텍처 수준, 그다음에 경영진이 주도하면 이제 리유즈 수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성숙도 레벨로 나누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네. 일단은 컴포넌트화된 이러한 부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러면 개발할 때는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은 컴포넌트 베이스드 디벨롭먼트, 그래서 CBD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컴포넌트 단위의 개발, 조립, 유지 보수를 통해 정보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 그다음에 변경, 확장, 용이성, 뭐 호환성을 달성하고자 한다.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이다. 프로세스, 뭐 방법론, 기술의 총체적인 개념이다.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공장에서 조립하듯이 하는 거니까 생산성, 뭐 변경, 용이성, 관리성, 재사용성, 뭐 품질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향상이 된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컴포넌트 그 하나로는 독립적으로 작동되는 소프트웨어고, 그 부분들은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이 되면서 이상이 없다라는 것이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당연히 품질 이슈도 컴포넌트를 조립해다 쓰면은 상당 부분 최소화되는 거죠. 당연히 생산성도 올라가고, 어쨌든 여러분들 잘 아시는 EJB, MS 콤 플러스 이렇게 이제 부르는 이런 표준 기술들이 이제 나왔고요. 이제 개발 절차적으로 보면은 CBD는 지금 이 아래 단위에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영역을 분석한다, 그리고 컴포넌트 기반의 설계를 한다, 컴포넌트를 조립한다, 그리고 응용 시스템이 그러면 최종 프로덕트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윗단에 보면 컴포넌트 디벨롭먼트에서 CD가 따로 있어요. CD가 따로 있는데 보면은 도메인을 분석한다, 도메인을 설계한다, 컴포넌트를 추출한다, 컴포넌트를 설계한다, 컴포넌트를 구현한다, 인증해서 리포지토리에 담는다. 그리고 분류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컴포넌트가 배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CD는 뭐냐?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CBD는 컴포넌트를 조립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CBD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있어야 돼요. 리포지토리가 있어야 돼요. 저 리포지토리는 누가 만들어 주나요? 이제 요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산업 도메인이나 이 특정 업무 구분될 수 있는 영역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산업 내에서 최종 조립되는 완성되는 어떠한 프로덕트에 실제로 장착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산업군이 같지 않으면 공통 컴포넌트가 의미가 없어져요.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에서 대표적인 게 그런 게 차체나 타이어잖아요. 타이어는 어느 회사 거든 가져다가 붙이면은 그 사이즈에 딱 규격만 맞으면 갖다 두면은 작동을 해요. 근데 이건 자동차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이 선박 산업 쪽에 가가지고 바퀴를 부품으로 공급해 줄게 그러면 선박 산업에 바퀴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바퀴는 필요 없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소프트웨어도 결국에는 애플리케이션이 실제로 적용이 될 산업군마다 비즈니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부품들이 다르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컴포넌트를 정해서 부품을 만들려면 먼저 이 도메인별로 분석을 들어가서 그 도메인에서 필요로 하는 컴포넌트를 만들어내야만 그게 쓰임새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단에는 이제 도메인 분석 설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거기서 컴포넌트화 할 수 있는 것들을 추출을 해서 모든 것을 다 부품화할 수는 없어요. 반복적으로 자주 쓰이고 규격화할 수 있는 애만 부품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뽑아내야 되는 이제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뽑아낸 녀석을 가져다가
구현하고 이제 검증해서 리파지토리 안에 이제 나중에 넣어놓고 필요한 그런 부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이 기능들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해당되는 게 있으면 찾아다가 쓰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래서 이제 요구사항 정의하고 영역을 분석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런 도메인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해당되는 컴포넌트가 이제 그러면 많이 있겠죠. 만약에 도메인이 같다면. 그럼 컴포넌트 기반 설계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가 아예 틀려먹은 거죠. 그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CD를 먼저 하고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CBD는 못해. 그리고 아예 객체 지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쵸? CD가 없으면, 이 윗단이 없으면 이거 아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고요. 뭐 CBD 관련된 이제 방법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RUP 앞에서 말씀드린 National Unified Process. 네, 국내에서는 이제 마르미라고 해서 네, 저기 정보진흥원이랑 그다음에 어디였지? 애틀이 이런 데서 이제 같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CBD하고 객체지향 개발 방법론 비교를 굳이 하자면 얘는 사실 재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속 클래스 간의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간의 상속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반면에 얘는 인터페이스 중심으로 CBD는 간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 얘는 클래스 레벨에서 이제 소스 레벨의 재사용 부분이 되는 거고, 얘는 실제로 인터페이스를 콜한다는 의미는 이미 실행 레벨에서 바이너리 형태로 실행되는 애를 갖다 콜해서 기능을 쓰는 이제 형태니까 바이너리 레벨이 된다라는 거고, 얘는 컴파일을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 얘는 조립해서 재실행을 한다. 이제 이렇게 굳이 비교하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이제 CBD 프로젝트의 위험 및 해결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험이 여기 보면 재사용할 컴포넌트가 없다. 네, 이게 되게 큰 거죠. 그다음에 컴포넌트 개발이 어렵다. 이게 이 같은 이제 산업 도메인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컴포넌트를 뽑아냈을 때 이 컴포넌트를 어느 프로젝트에서 가져다 써도 얘가 인터페이스 콜에서 쓰면은 실제 원하는 결과값을 돌려줘 라고 하는 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컴포넌트의 이 기능 수준이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이 적정 수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를 찾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하려고 하면 그거를 많이 해본 아키텍트가 필요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사실 해본 데가 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개발을 하는 게 공세가 훨씬 많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컴포넌트도 비즈니스가 자꾸 변화하고 또 애플리케이션 사이드에서 변화가 일어나거나 또는 기술셋이 변화가 되면은, 그러면 과거의 기술로 개발된 컴포넌트가 호환성이 없어지거나 이런 또 비즈니스 변화가 되면은 또 그 업무 기능이 변화가 돼서 쓸모가 없거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는 이게 말은 쉬워 보이는데 또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앞에서 보면 보통 이것만 하잖아요. SDLC 측면에서는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요 위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CD를 하면서 CBD 기반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프로젝트 기간이나 공수가 몇 배가 더 들까요? 그냥 4배에서 한 5배가 더 든답니다. 그러면 이걸 누군가가 해놓지 않았다면 CBD 프로젝트를 절대로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금방 보면 이해되시죠? 이 그림만으로도. 이해가 없는데 CBD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어요. 이거 어디서 갖다가 할 거예요? 근데다가 더 문제는 뭐냐면 CBD 방식으로 이 개발 방법론을 쓰겠다라고 제안을 할 때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조립을 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기간을 단축한다는 전제로 쟤를 지금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인하우스 개발로 통상적인 개발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2개월짜리다. 그런데 CBD로 제안을 한다. 그러면 조립을 하는 거니까 6개월이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를 통칭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최초에 개발한다 그러면은 기간과 공수가 5배가 더 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최초가 아니라 제안을 할 때 들어간 프로젝트는 이거 없이 원래 12개월 걸리는 건데 12개월 곱하기 5배 정도 5년 걸리는 프로젝트잖아요, 원래. 그런데 실제로는 기간이 저렇게 하면 단축된다라고 전제하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6개월로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면 갭이 얼마예요? 다시 1년짜리가 5년짜리 정도는 되는 거고 5년짜리에 또 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년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를 모르고 제안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국내에서는 처음에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파악을 못하고 이제 신기술, 이제 새로운 이제 개발 방법론 이런 것들을 평가 이제 항목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안 요청서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고 그냥 제안을 해갖고 덜썩하고 이제 먹어서 들어간 어떤 업체가 있었어요. 괴로웠겠죠. 네. 그래서 이게 CBD라고 하는 부분은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이제 뭐 RUP, 내셔널 유니파이드 프로세스, 미국 내셔널사에서 이제 객실